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린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선로에서 밝고 하얀 빛이 났어요. 숲에 닿기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 빛은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기차 선로가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아주 평범하게 들립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차는 수년 전에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신비한 유령 기차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이 루이스의 빛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빛은 책과 온라인에 실렸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빛이 진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불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빛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 도시 전설에 따르면 빨간불은 어느 날 밤 선로를 조사하면서 목숨을 잃은 열차 차장의 유령이 들고 다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유령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스캐처원 북부 출신의 고등학생 2명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이들은 처음에 그 유령 열차가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그 빛이 열차의 전조등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답을 찾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은 연구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현장을 몇 번 더 확인했어요. 젊은 고스트버스터들은 자세한 지도, 나침반, GPS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2001년에는 이 모두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령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지도에서 직선을 그었고 선의 옆이나 선 위를 지나는 모든 도로를 표시했어요. 학생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선 근처에 여러 곳에 차를 주차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모든 곳이 너무 낮았기에 학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짧은 언덕 꼭대기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죠. 20분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불이 켜질 때마다 학생들은 그 유령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돌렸을 때 신비로운 빨간 불빛도 보게 되었죠. 이 장소는 기찻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는 회철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불빛이 작은 구멍, 어쩌면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 프로젝트로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비슷한 이야기가 텍사스의 안슨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네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빛을 안슨의 빛이라고 불렀고 이는 아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든 엄마라고 믿었죠. 그 아들은 오래전에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엄마도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이폰으로 빛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따라 광원으로 생각되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던 중 이 빛은 등불을 든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퇴마사가 되는 건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유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1921년 한 고택에 이사온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등을 사용했으며 복도가 아주 많았어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유령의 집 같았죠. 어느 날 아침 H 부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방을 살펴봤고 또한 한층 위를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가구와 도자기를 옮기는 것 같았고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들을 따라왔죠. 그것이 곧 이들에게 다가와 접촉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H 부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왜 엄마가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람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집에서는 식물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H 부인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방에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HV는 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게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 무색, 무취, 무미의 이 가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를 확인했을 때 이 가스가 굴뚝을 통해 나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두통, 환각, 현기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어떤 유령들은 지문을 남깁니다. 샌안토니오의 전설이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1938년에 학교 버스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다가 기찻길에 끼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 승무원들이 버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버스의 유령들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트랙에 차를 중립기어로 세워두고 유령이 와서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증거로 지문을 구하기 위해 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기도 했는데 차에 내려서 지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로에는 경사가 있어서 차가 조금 움직이면 베이비 파우더에 그 사람의 남아있던 지문이 드러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영감을 준 원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지하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자 유령을 봤다고 했죠. 시간제로 퇴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던 학교의 한 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광기의 이유가 공포의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실 소리의 주파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문지를 때 유리잔에서 허밍 소리가 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라는 작은 마을에는 잠구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질병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마을 사람들이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갑자기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가벼운 두통 증세, 그러곤 쾅! 이들 중 몇 명은 6일 동안 코를 골다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후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무기력과 두통을 호소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타일의 이 병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 심지어 마키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은 고양이가 벽, 가구, 그리고 강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졸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잠구멍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처의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사들은 7천여 가구를 확인했지만 방사능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수도 속에 있는 중금속과 박테리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라늄 광산의 전 책임자는 가스가 땅을 통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실험한 결과 그 말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위험한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했고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사람들을 잠들게 만든 것이었죠. 그 미스터리가 풀리자마자 가족들은 그 잠구멍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공포 그 자체로 알려져 있으며 그를 본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괴물입니다. 그 이름은 빅풋입니다. 이 괴수는 털로 덮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다고 전해져요.
눈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빛나는 볼구슬 같고 이빨은 칼처럼 날카롭고 뾰족해요. 거대한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이상한 에너지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특징은 바로 발이에요. 발은 거대하고 무거웠으며 두껍고 튼튼한 발가락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일 때마다 그 무게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치 화산이 곧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봤지만 빅풋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빅풋은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채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실히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게요. 빅풋은 1958년 캘리포니아 출신의 레이 월리스라는 남성이 자신의 작업 공간 근처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장난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발자국과 손자국을 몇 개 더 발견했다고 보고했지만 일부는 곰발자국이었고 일부는 가짜였고 그 외 많은 발자국은 현재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풋의 전설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1955년 윌리엄 로라는 남성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마이카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인간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한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그 생명체가 키가 180cm 정도였고 갈색의 은빛이 도는 털을 가졌으며 두꺼운 팔과 넓은 발, 가슴을 가졌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1924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토바 입구 근처에서 혼자 캠핑을 하던 중 빅풋에게 납치되어 일주일 동안 빅풋의 가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주장한 알버트 오스트만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 남자는 빅풋 가족의 가장이 오스트만의 소지품을 먹은 후 병에 걸렸을 때 탈출했습니다. 패터슨 김린 영상이라고 불리는 1967년 비디오와 같은 독특한 빅풋 자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이 빅풋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의상을 입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빅풋을 믿는 사람들이 빅풋이 실제한다는 증거로 여전히 자주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이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인류 조상의 보행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믿을만해졌습니다. 이 의견은 두 발로 걸었던 320만 년 전 인류의 조상 루시의 발견에 근거한 것으로 인류의 초기 조상이 유인원들과 비슷했고 빅풋처럼 걸을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유타주 프로보 캐년에서 빅풋을 목격했다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나무에서 먹이를 먹거나 찾고 있는 커다란 검은 동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줌인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 동물은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섭니다. 당연히 촬영하던 사람들은 극도로 겁에 질려 당장 도망쳤어요. 이 영상은 2012년에 게시되어 76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빅풋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캠핑을 하고 있었고 사슴을 보고 싶었다고 해요. 거대한 동물이 일어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볼 때까지 곰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텐트와 짐을 버려두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스컹크 유인원은 미국 남부의 느지대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빅풋과 비슷한 생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 미시시피의 한 늪에서 스컹크 유인원일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영상 속 생명체는 매우 강해 보이고 짧고 넓은 어깨, 작은 머리,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영상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가 자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촬영하는 사람이 동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직전에 도망쳤기 때문에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 때문에 회의론자들은 빅풋의 존재를 믿기 어려워하며 빅풋의 뼈 조각과 같은 더 많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하이킹을 하던 두 남성이 얼어붙은 빅풋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릴라 슈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은 2012년 텍사스에서 또 다른 빅풋을 다치게 해서 포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고 빅풋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빅풋이라는 생물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빅풋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대개 그 증거가 실제로는 잘 알려진 동물이나 인간에게서 나온 것임을 발견하죠. 예를 들어 2014년에 한 연구팀이 빅풋의 것으로 추정되는 36개의 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털은 소, 너구리, 사슴과 같은 동물과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털 중 2개는 멸종된 북극곰의 털과 비슷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털이 새로운 종류의 곰 또는 다른 곰 종의 혼합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털은 빅풋과 같은 영장류가 아닌 곰의 털임이 분명했어요. 빅풋 목격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이론은 발견된 동물이 실제로 침팬지나 고릴라 또는 오랑우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스컹크 유인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미국 남동부의 덥고 습한 기후가 이 종을 번성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빅풋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변상증이라는 것 때문이죠. 변상증은 구름 속에서 얼굴을 보거나 무생물에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무작위적이거나 모호한 사물에서 패턴이나 익숙한 물체를 보는 경향을 말하죠.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빅풋을 보았다고 생각하도록 뇌를 속일 수 있어요. 이는 빅풋으로 추정되는 흐릿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자주 발생하죠. 다른 사람들은 빅풋이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멸종한 유인원의 일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빅풋이 마지막 빙하기 때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던 육로를 통해 미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유인원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턱과 이빨 화석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유인원이 2발로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너무 커서 4발로 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빅풋이 고릴라와 비슷한 두개골을 가졌던 파란트로푸스라는 멸종된 종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종은 2발로 걸었어요. 하지만 파란트로푸스 화석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빅풋이 목격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빅풋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의 일종인 기간토피테쿠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빅풋이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빅풋이 실제로 네안데르탈린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한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들이 약 4만 년 전에 멸종했음을 보여줘요. 그 이후로 네안데르탈린의 목격이나 발견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네안데르탈린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휴가 중인데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면 어떨까요? 아쉽지만 다른 숙소를 찾아야겠죠? 숙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에는 방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텔이 있어요. 분명 여러분이 묵을 수 있는 방도 있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하면 체크인 데스크에서 호텔 매니저가 여러분을 맞이해요. 특히 이 접수원은 확실히 특별히 보이는데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는 모든 객실이 예약됐다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무한한 수의 객실이 모두 무한한 수의 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매니저가 체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호텔의 모든 방은 1번 방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2번 방, 3번 방으로 이어지면서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죠. 이 호텔에서는 한 방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방에 한 사람씩만 있다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방 아래로 이동하라고 요청해요. 1번 방에 묵는 사람은 2번 방으로, 2번 방에 묵는 사람은 3번 방으로 이동하는 식이죠. 이렇게 무한대로 많은 게스트가 한 방씩 밀려가면 여러분은 첫 번째 방에 숙박할 수 있게 돼요. 리셉션에서 기다리는 동안 버스 한 대가 나타나 체크인을 하려고 해요. 100명의 게스트가 버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리셉션 직원은 또 같은 전략을 적용합니다. 처음 100개의 객실이 비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100개 객실 아래로 이동시켜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요. 당연히 이런 버스가 더 많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많은 버스가 아니에요. 승객을 무한대로 태운 버스가 호텔 입구에 줄지어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리셉션 직원은 영리해요. 그는 무한한 수의 페이지가 있는 무한한 일정표를 펼쳐 표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 표 역시 열과 행의 개수가 무한대예요. 이 표에는 각 버스에 대한 행이 있고 맨 윗줄에는 이미 호텔에 묵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열을 사용하여 각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표시해요. 1번 방, 2번 방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는 표를 1번 버스, 1번 좌석, 1번 버스, 2번 좌석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요. 그의 목표는 각 사람이 고유 코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차량과 좌석 번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 그는 방을 어떻게 배정할지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표의 왼쪽 상단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표를 지그재그로 앞뒤로 가로지르며 각 사람을 정확히 한 번씩 지나가는 선을 그려요. 양쪽 끝에서 이 선을 당길 수 있다면 무한대로 늘어선 표를 하나의 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줄의 순서가 정해지면 그는 지정된 방 문자에게 각 방 번호를 할당해요.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맞춰지죠. 유능한 리셉션 직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순간 호텔 입구에 대형 버스가 등장합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라 파티 버스예요. 좌석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버스에도 승객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들어보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곧 새로운 파티 방문객 중 한 명이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버스 안에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에 맞게 X와 Z라는 글자만 사용한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름도 무한히 길다고 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XXXXXXXXX로 무한히 길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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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Z로 무한히 길어질 수도 있죠. 잠시 생각해보면 이 두 글자가 무한히 이어질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파티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리셉션 직원은 모든 사람들을 호텔에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이번엔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죠. 라고 하네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한한 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방을 배정해요. 1번 방은 XXXXXXXXX라는 사람을 위한 방이고 2번 방은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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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Z라는 사람을 위한 방이라고 가정해보죠. 끝내려면 기술적으로는 무한한 수의 방에 각각 다른 X와 Z 문자열을 할당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무한한 이름 목록을 완성하더라도 방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첫 번째 이름의 첫 글자를 가져다가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X가 Z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가져다가 Z를 X로 바꾸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적어놓은 이름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객실 수가 무한대로 많은 호텔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객실 수는 무한하지만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적으로 호텔의 모든 객실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파티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세워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무한대는 다른 무한대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론은 데이비드 힐베르트의 무한대 호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론이 이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정 이론도 재밌는 이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보다 더 적은 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즉 어떤 사람의 친구가 3명이라면 그 3명의 친구들은 각각 3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퍼즐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은 1991년 스콧 펠드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발견했어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를 조사하면서 이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는 한 사람이 가진 평균 친구 수를 계산한 다음 이 숫자를 각 친구의 평균 친구 수와 비교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숫자가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움직임에 관한 퍼즐인 제노의 이론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딘가에 가기 위해 절반의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절반의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절반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대답은 네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더라도 절반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다 보면 결국엔 도착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론은 사실 역설입니다. 수학에서 역설은 결론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단계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 결론을 말해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역설은 진술 자체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힐베르트의 무한대 호텔을 보면 호텔이 완전히 예약되어 있는데 동시에 빈 방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윌리엄 토마스 스테디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느 날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상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26년 전인 1886년 3월 3일에 생존자가 들려주는 어떻게 대서양 한가운데 우편선이 침몰했는가 라는 힘을 실어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사우스햄턴에서 뉴욕까지 북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한된 구명보트의 개수와 차가운 물 때문에 탑승한 2208명 중 단 70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여객선인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들을 태워 안전하게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윌리엄 스테드가 쓴 짧은 이야기는 미국행 여객선을 탄 영국 선원인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주인공은 비상시를 대비해 배에 탑승한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며칠 후 짙은 안개가 모든 시야를 덮게 돼요. 행운은 전기선의 편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되어 충돌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요. 916명 중 고작 200명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죠. 주인공은 물에 뛰어들어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분시켜 배의 구명보트를 죽어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테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은 스테드가 항상 쾌활했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배의 디자인이나 얼마나 튼튼한지를 칭찬했어요. 목격자들은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업상 기자였고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현대 저널리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신문기사에 사파를 사용한 거예요. 또한 신문 인터뷰를 도입했는데 사파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난을 예견한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어요. 모건 로버트스는 작가이자 단편소설과 소설을 쓴 전직 선장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중편소설은 타이탄의 자네예요. 또한 허무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타이타닉보다 14년 전인 1898년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던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전기선인 타이탄에 대한 소설이에요. 또 타이탄이 타이타닉만큼 빠르고 크기나 디자인과 같은 많은 다른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책은 그 배를 가라앉을 수 없고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한 가장 큰 배로 묘사했어요. 이것도 타이타닉에 대한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섬뜩한 유사점은 갖고 있던 구명보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여행을 떠나 빙산에 부딪혔던 때인 4월에 일어나요. 타이탄 이야기에서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어요. 스테디의 이야기와 달리 로버트슨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타이탄의 침몰은 책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후에 주인공은 그의 삶을 이어갔죠.
이 책은 타이타닉호 참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의 10년 후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슨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버트슨이 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도 핵심을 적는 건 그에게 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약간 신비롭게 들려요. 어느 날 알렉스 맥켄지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여행을 취소하고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조부모님들은 타이타닉을 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탑승권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 실망감은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 사라졌어요. 존 코피는 타이타닉호의 선원이었지만 배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있는 그의 고향에 멈췄을 때 탑승하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여객선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는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겐 그의 경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RMS 모리타니아호에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타이타닉의 침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 추가 정보가 밝혀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에 그 배의 강철판이 얼어붙는 대서양물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리벳을 터지게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타이타닉호 선체에 맹유를 덜친 화재가 사실 항해 3주 전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은 강철을 부드럽게 했고 빙산을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강철을 잘라내도록 했을 거예요.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선체에 검은 자국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의해 야기된 걸 수도 있어요. 화재가 있었던 또는 없었든 간에 어느 경우든 빙산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배는 바닥에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충돌 중에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물론 다 이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빙산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스테드와 로버트슨의 작품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느 쪽이든 이게 유사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해요. 그나저나 토마스 뉴크맨이 없었다면 여객선과 여객수송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712년 그는 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기 엔진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한 세기 후 1819년에 최초의 증기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리버풀로 여행했어요. 그 배가 바다를 건너는 데는 29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객선 산업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게 더 쉬워졌던 1900년대 초반에 호황을 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항공기의 사용이 여객선으로부터 그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게 됐죠. 요즘은 여객선이 공해상에서 어떤 것과 충돌한 일은 매우 드물어요. 현대기술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걸 탐지하고 심지어 폭풍을 치는 날씨도 예측할 수 있어요. 요즘 유람선은 타이타닉 시대의 선박에 비하면 거대해요. 현대의 배들은 거의 2배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꿈만 꿨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유람선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여러 개의 수영장,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방을 갖고 있어요. 만약 재밌는 걸 원한다면 라이브 공연을 볼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 이착륙지를 잊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사내 의사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은 점점 더 커져가요. 타이타닉호와 현대 유람선을 나란히 놓는다는 건 코르기와 돌베맨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타이타닉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최첨단 선박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람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도시 전체가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큰 데가 되겠네요. 와, 지구 표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긴 균열이 땅을 갈라놓아요. 용암의 강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워요. 바위와 다른 잔해들이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화산가스와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길고 긴 낮잠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화산의 지진 활동도 증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인이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꽤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의 지질 활동을 관찰해 왔던 거예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는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킬라우에아, 그리고 가장 큰 마우나로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거대한 것이 섬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킬라우에아가 하루에 내뿜는 용암을 마우나로아는 20분 안에 토해낼 수 있어요. 1984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우나로아의 동생이 한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 동안 그 거인은 마지막 폭발 이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마우나로아 아래에서 200개 이상의 작은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밑에 마그마의 흐름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잘 잤니? 화산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갑자기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용암류는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쿡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1984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섬의 반대편이 있는 힐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긴 하와이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경고를 받아왔어요. 요즘 현지인들은 서류와 돈이 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상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조치는 긴급 대피 시 유용해요. 비록 대부분의 마우나로아 분출이 지금까지는 정상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몇몇은 용암을 바다에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폭발은 얼마나 강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저에서 정상까지 마우나로아가 유명한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300m 더 높아요. 화산이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깔고 있는 태평양판이 그 무게에 푹 꺼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 괴물이 폭발할 때 단위당 나오는 용암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했어요. 기록된 역사 동안 마우나로아는 거의 6년마다 정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마지막 폭발이 약 40년 전에 일어났지만 과학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마우나로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상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산들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순상 화산은 아주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성층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타우처럼 원뿔 모양이고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혹은 폭발할 때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없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용암일 거예요. 마우나로아는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이론상의 분출 지도를 사용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용암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높은 비율로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용암이 표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루에 500에서 600번의 지진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반면 반드시 재앙이나 불가피한 폭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동시에 발생한 여러 지진은 마우나로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화산 절반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마그마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재앙적인 폭발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초화산이 폭발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화산들은 기록된 가장 큰 수치인 화산 폭발 지수 8로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한 적이 있는 화산이에요.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고 종종 아주 커요. 칼데라를 남기면서 한때 불타오른 전형적인 거대한 마그마 챔버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주로 뜨거운 곳에서 발견되어 초화산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면 1002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뜨거운 가스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요. 다시 말해 4번의 초특급 분화가 그랜드 캐니언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화산은 거대한 양의 타는 듯이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지하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만 지각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거대하고 가압된 보글거리는 마그마 웅덩이가 불과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그마가 표면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펑!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특급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이라고 한 건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타우포 호수 표면 아래에 있던 초화산이 1252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폭발력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폭발에 대해 제일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건 타우포 화산은 다른 화산들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518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 쌓였고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위가 갈라지고 용암의 첫 부분이 분화구에서 분출된 후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초화산은 휴식을 취했죠. 몇 달 후에야 처참한 폭발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용암, 바위, 그리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초화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아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대한 것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이 괴물이 210만 년 전처럼 강력하게 폭발한다면 2452킬로미터 이상의 붉고 뜨거운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제가 이 양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원형홀 6,500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면 아마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요즘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출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론 옐로스톤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인도네시아의 토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언젠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초특급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 아직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한 소위 초화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의 힘이 화산의 벽을 찢어 열었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은 내부로 밀려 들어갔어요. 온도 차이로 화산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분명 3218킬로미터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 폭발음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로 재앙적이었지만 초특급 분화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승객들을 다시는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요. 하늘에 이상한 불빛이 타는 보고예요. 아니요, 이곳은 곧 있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면들이 아니라
온타리오 호수에 묘지란 불길한 이름이 붙여진 지역에서 1세기 이상 걸쳐 보고된 이상한 사건들 중 일부예요. 캐나다의 버뮤다 삼각지대 또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며 온타리오 호수의 일부를 가로질러 캐나다 킹스턴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까지 그리고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까지 뻗어있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일이 일어난 차가운 호수의 물만큼 으스스할 수 있어요.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바리아 호라고 불리는 스쿠너선에 관한 거예요. 1889년이었고 배는 호수를 가로질러 견인되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견인줄을 끊었고 바바리아 호는 강에 떠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스쿠너선은 나중에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승무원들이었죠. 탑승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건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갓 구워진 빵 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선장의 돈과 서류가 이걸 완전히 확인해주고 있었죠. 심지어 반려용 카나리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린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 1900년에 세 척의 배 애니 미네스, 픽톤, 아카시아호가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두 척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세 번째 픽톤호는 다른 배들보다 앞서가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애니미네스호의 한 요리사에 따르면 우리는 호수로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톤의 중간 돛대에 돛이 떨어지고 그런 뒤에 하단 돛이 달리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서서 지켜보는 동안 픽톤은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속에서 약간의 잔해가 보였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배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안에 메모가 든 병이 뉴욕의 사켓 항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메모는 픽토노의 선장 시들리가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배시를 가는 밧줄로 나에게 묶었다. 배시는 선장의 12살 난 아들이었어요. 쪽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목격자들이 맞다면 배는 꽤 빠르게 실종됐어요. 시들리 선장은 언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만약 어떤 경고가 있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또 언제 메모를 쓰고 병에 담아 아들을 자신에게 묶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상한 힘과 충돌한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들도 온전하게 그것을 통과하는 데 고군분투했어요. 1975년 론 스콧은 그의 세스나 172를 타고 픽톤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에 들어서자 비행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날았어요. 몇 초 동안 비행기를 바로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자 같은 힘이 그를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밀었어요. 다시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숙련된 조종사였던 그에게 이건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는 확실히 캐나다 공군 조종사 베리 앨런 뉴만보다 운이 좋았어요. 뉴만은 1952년 제트기의 통제를 잃고 호수에 추락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날까지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총 270척이 넘는 배와 적어도 40대의 비행기가 이 지역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이 미스테리의 보태, 가끔 사람들은 밝은 빛이나 구체 또는 어두운 배 한 척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걸 기꺼이 신고하는 목격자들은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시드 웰스는 하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상한 모양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이반 T. 샌더슨이 만든 용어인 악의 소용돌이로 알려진 세계 여러 장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지구 표면에 똑같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12개의 다른 넓은 지역들을 발견했어요.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물론 무서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버뮤다,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대서양에 위치한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지만 절대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1492년 미국으로의 첫 항해를 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는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해수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1918년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연료선 중 하나인 미국 해군 전함 사이클롭스가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사이클롭스가 사라지면서 309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사건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로 보여졌었죠. 그 당시 날씨는 좋았어요. 그날 배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제나 염려는 없었음을 나타냈죠. 그리고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한 해군 조사가 뒤따랐죠. 결론은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배가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다 였어요. 한마디로 수사관들이 쩔쩔맸다는 얘기죠. 태평양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에도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1950년대에 사라진 한 무리의 일본 선박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도 역시나 사라졌어요. 각각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파도 아래에 잠복해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휘말리기 쉽죠.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샌더슨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이 연구한 악의 소용돌이가 시공간 연속체의 주름에서부터 자기 이상 수중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든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샌더슨은 이상한 장소에 열렬한 팬이었을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빅풋과 네스호 괴물과 같은 이상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공정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의심스러워요. 1948년 그는 플로리다의 클리어워터 해변에서 발견된 발가락 3개 달린 발자국들이 4.5m 크기의 펭귄들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펭귄들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988년 토니 신조리니는 자기와 친구가 그의 하이탑 운동화에 주철로 만든 발을 몇 개 붙인 게 이 거대한 펭귄 장난의 배후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어쩌면 샌더슨은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아주 설득력 있고 완전 자연스러운 설명들도 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바리아호와 픽톤호와 같은 배들이 불운과 악천후에 뒤섞여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에서 불안정한 날씨는 분명 있을 수 있으며 공해상의 섬광 폭풍은 가장 숙련된 선원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조차 일기예보가 발달했음에도 우린 항상 틀릴 수 있죠. 과거엔 폭풍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도 예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는 단 하나의 문제였어요. 역사학자 마크 세기는 호수 바닥이 동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얕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위험할 거라고 말했어요. 또 작은 바위섬과 모래톱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특히 더 큰 배나 무거운 화물에 짓눌린 배의 경우엔 항해가 더 위험한 모험이 될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대의 일기예보와 조선의 발전은 5대5의 선박 운송 위험성을 대부분 완화시켰고 그 결과 손실이 줄었어요. 5대5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형 난파선은 1975년 슈페리어 호수에서 침몰한 SS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로 29명의 선원이 같이 침몰했어요. 소용돌이는 인간의 진보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빛이나 이미지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열 또는 온도 역전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의 결과예요. 이게 일어날 때 따뜻한 공기층이 차가운 공기 아래에 갇히게 돼요. 이로 인해 신기루나 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 있던 빛이 하늘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을 나는 물체의 느낌을 들게 하죠. 미스터리의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 풀릴 수도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담수와 혹한의 온도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배와 비행기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잠수부들과 연구원들이 그 지역을 계속 탐험하면서 아마도 우린 마침내 바바리아호, 픽톤호, 히들리 선장 그리고 그의 아들의 운명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워싱턴 올림피아 남쪽 32km 지점에는 키가 2.5m, 너비가 9m인 이상한 잔디 언덕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5평방킬로미터예요. 이 작은 언덕의 이름은 미마 마운드라고 하며 아무도 이 언덕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의 200년 동안 지질학자들의 악몽거리였어요. 이들은 이 산더미를 곳곳에 튀어나오게 만든 게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지진, 빙하, 가스 분출구, 점토 팽창, 심지어 흰개미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었죠. 1942년 지질학자들은 땅 다람쥐가 이 산을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이 이론을 시험해봤죠. 작은 금속 조각들을 흙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땅다람쥐가 굴을 파자 쇠조각은 위로 밀려나갔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친 땅다람쥐들이 이 언덕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수백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흙을 뒤로 옮기는 게 훨씬 힘이 덜 드는데 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땅다람쥐 이야기는 이론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수백만 년 동안 나무가 가득했던 거대 생태계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 5m의 아마존 린이 발견되고 모든 이론이 바뀌었죠. 이 고리는 이곳에서 숲이 자라기 전에는 매우 다르게 생긴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바나처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호수 근처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는데 분석 결과 그 흙은 열대우림이 아니라 건지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이 고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내고 있어요.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알려진 구조물 리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폭 48km의 고리 모양의 물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리샤가 운석이 충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곳이 언덕이거나 산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산이었던 곳이 침식되고 고리 모양의 바위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뚜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얼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약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극이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1958년 캄부르체프 산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3km의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고 봉우리는 3000km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산맥은 12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 높이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길이죠. 얼음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경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캄부르체프 산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산맥은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동남극의 보스토크 호수는 2012년에 시추 도중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3km 두께의 얼음 아래 아무도 손대지 않고 얼지 않은 담수호수를 발견했죠. 이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과 독특한 지구화학적 작용이 이 호수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0만 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지구 대기에 노출되지 않은 호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호수의 구멍을 뚫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훼손되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양에는 100m 크기의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중력 왜곡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많은 양의 광물 퇴적물과 심해 참호, 마그마 저수지가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하고 있죠. 지구의 중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변화의 패턴을 찾고 지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죠. 중력장이 높으면 보통 아래의 물질보다 밀도가 낮거나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행성의 멘틀에 움푹 들어간 부분 때문이며 그것이 지각까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 치와와주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전체 지하구역에 걸쳐있는 이 동굴에는 놀라운 석고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이 동굴은 2000년 인부들이 아연광산에서 물을 빼내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반짝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고 길이는 10m 정도로 아주 컸으며 모서리가 정말 날카로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연구원들이 이 동굴의 일부분에서 5만 년이 된 박테리아 샘플을 발견했죠. 동굴에서 일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기온이 58도였으며 습도도 매우 높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짧은 이동 거리에도 동굴로 내려가기 위해 특별한 냉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광산을 소유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연구를 허가하지 않았고 동굴을 다시 침수시켰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72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 지역에는 7,500만 년이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3마리의 고래가 함께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바위는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변화하고 있었죠. 사암은 점차 판이 움직이고 침식하면서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 멋진 바위들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3마리 고래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게 된다면 폭포와 함께 풍부한 동물군과 식물군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인들은 시베리아의 파톰스키 분화구를 불독수리의 둥지라고 부릅니다. 가로 150m, 세로 40m의 거대한 석회암 봉분이죠. 어떤 것도 그 근처나 그 위에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절대 이 근처를 지나지 않습니다. 1949년 한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분화구는 약 5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증기 폭발설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스가 빠르게 팽창하는 기간에 발생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불독수리의 둥지가 매우 희귀한 가스 화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가스 저장고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저장고 석회석이 형성되고 엄청난 압력이 생성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주변 숲에 매머드 크기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주 서부의 힐리어 호수는 길이가 겨우 6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건 이 호수의 색이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분홍색 호수와는 달리 힐리어 호수는 1년 내내 분홍색을 띱니다. 햇빛이나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위에서 보면 이 멋진 호수의 색은 근처의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바이트의 파란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힐리어호의 독특한 색깔의 진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색이 호수의 미세 조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아니면 물에 함유된 소금과 중탄산 나트륨 사이의 반응일 수도 있고요. 필리핀 보홀 지방에 있는 초콜릿 언덕은 1년 중 대다수의 기간에는 무성한 초록색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1200개 이상의 이 언덕들은 건기에 초콜릿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무나 관목은 자라지 않습니다. 언덕의 모양이 대칭적으로 발달한 것도 또 다른 미스테리입니다. 거인들이 싸우면서 며칠 동안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언덕이 만들어졌다는 신화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450m 높이의 이 산더미가 점토 위에 쌓여있던 석회암을 침식시키면서 언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 언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정합은 약 10억 년 동안 행방불명된 바위의 흔적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암석층에서 나타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양의 바위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빙하입니다. 눈덩이 지구라고 알려진 시기에 벌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는 행성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빙하가 수십만 톤의 바위와 먼지를 부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안층 사이에 최대 1.5km 두께의 거대한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들은 이 기록이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고 분열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야말반도와 게단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덩이가 점점 넓어지고 이 구덩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이 구덩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아주 다양합니다. 운석 충돌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까지 다양한 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입자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음을 통해 메탄 거품이 터져버린 거죠. 이 분화구가 수천 년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